안녕하세요. 순금초대 유재구입니다. 퇴근해서 귀가했습니다. 저녁 시간이고 해서 누워있다가 사진 한 장이 기억나가지고요. 최근에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기획재정부를 찾아가서 최상목 부총리를 만났었죠. 그게 한국은행 역사에서 첫 번째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은 독립기관인데 국가재정을 담당하는 기재부총리를 만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그동안 이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고, 또 한국은행이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그 한국은행 내부에 있는 직원들은 자존심이 많이 상했다고 하는 그런 또 전언이 있습니다. 그럼 왜 만났을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인하 압박을 많이 받았죠. 지난번 동결했을 때 청와대에서 담화가 나왔을 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 얘기는 왜 안 내렸냐, 뭐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기재부에서는 가계대출이 좀 많고 기업들도 이자 부담이 있으니까 대출을 좀 내려줬으면 하는, 물가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고 이제 생각을 해서 내려줬으면 했는데, 동결을 해서 뭐 겸사겸사 만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0.25%가 금리가 이제 내려졌습니다. 금리가 0.25% 내리면 가계대출에서 이자 부담이 3조 원 정도가 줄어드는 거로 한국은행에서는 그렇게 이제 보는 것 같아요. 그 3조 원이 가계대출이 줄어든다고 해서 그게 소비로 이렇게 연쇄 효과가 있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금리가 시장에서 반응하는 데는 9개월, 많게는 1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금리 내렸다고 오늘부터 이렇게 바로 이렇게 나아지거나 반응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금리는 내렸는데 시중은행 대출금리는 이렇게 또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자영업자가 좀 안 좋죠. 반면에 수출은 작년 연말부터 좀 이렇게 흑자를 좀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때도 조금 좋았고, 지난달에 60억 달러 경상수지도 나고, GDP로 봤을 때는 국가 총 생산량은 조금씩 이렇게 증가를 하는데, 국내의 상황은 아주 안 좋은 상황이죠. 그 소비가 경색될 정도로. 그러면은 그 이유가 뭐냐?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보는 거죠. 첫 번째는 경제 주체인 가계, 기업, 정부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다 소비자거든요. 내수의 소비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최종 소비자들이 미래를 불안하게 보는 거죠. 불확실하게 보는 거고. 또 경기가 저성장 기조에 들어섰고 침체가 올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 심리적인 경제 위축. 그런 것이 첫 번째 원인이라고 일단 봐요. 저부터도 경기 안 좋아질 것 같은데 내년에는 더. 그러면은 저축을 하고 있지 소비를 안 하죠. 두 번째 요인은 정부가 세수를 상반기에 65%를 썼어요. 그것도 1, 4분기에 총선 때문에 많이 썼습니다. 1, 4분기에 1.3% 성장했잖아요. 2, 4분기에는 마이너스 0.2. 근데 하반기에 35%만 가지고 써야 되다 보니까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1, 4분기에 건설 경기가 3.3% 증가했거든. 그러니까 1.4%라고 하는 1, 4분기 성장률이 있었던 거고, 이제 하반기에는 전혀 재정이 안 되니까 정책 자체를 집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원인. 그래서 내년도에 국채를 201조 발행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돌아오는 거 이렇게 대환한다고 하더라도 순중이 한 80조에서 100조는 순중가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상반기에 관리재정 적자가 한 100조 돼요. 그거를 관리재정 적자를 재정주 측에서 한 2, 3%대로 하겠다 이렇게 이제 목표를 세우고 이렇게 가는데 100조면 우리나라 GDP가 한 2,000조 되거든요. 그럼 5%거든요. 상반기만. 그럼 하반기에도 100조가 난다. 그러니까 200조면 관리재정 적자가 10%. 3%를 목표로 관리재정 적자를 운용하려던 게 10%까지 간다? 그러면은 예측과 관리가 너무 재정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이 감세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긴축재정을 하고 나라 살림을 아끼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통화론자 입장에서 보면 학계에서 결국은 감세한 만큼 나중에 통화 발행하겠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거든. 국채 찍겠다는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통화론자들은. 저도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예요. 뭘로 메꿔요 나라가. 국채 발행해야지 돈이. 다른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트러스 총리 감세 정책 내놨다가 그 경제 쪽에 있는 분들이 그럼 결국 통화 발행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국채 발행. 그래서 44일 만에 사퇴한 거예요. 그 감세 정책 하나 때문에. 역대 최단기로.
그래서 이 경제정책 하나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특히 세금 문제. 감세하면서 복지국가 배분의 정의를 실현하겠다?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 감세가 누구냐가 문제죠. 근데 지금 현 정권에서 하는 감세 정책을 보면 다 부자 감세다 이거죠. 그게 문제라는 거. 그리고 용산이나 최상목 기재부 장관이 내수가 이렇게 안 좋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하는 걸 보면 그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알 수 있어. 내수를 진작시키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항상 모든 그 방법에는 적극적인 방법, 소극적인 방법. 소극적인 방법은 뭐예요? 그 내수를 담당하는 자영업자들 비용을 줄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놓는 것이 전기료 조금 환불해 주겠다. 배달료 많이 들어가니까 조금 지원해 주겠다. 금리 높으니까 좀 내려주겠다.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체감이 좀 어렵다는 거죠. 배달을 하는 사람들이나 배달료 지원을 받지. 저희 같은 경우는 배달 대상도 아니고 전기료는 신청을 해놨는데 대상자인지 아닌지 아직 답이 없어요. 금리 낮췄다고 해서 저희 같은 사람들 1금융권 저 1금융권 한 30%밖에 이용 못해요. 거의 2금융권이에요. 0.25%라고 하는 금리가 저한테는 현실적이지 않아요, 사실. 국가 차원에서는 아주 중요하죠. 근데 저같이 이렇게 이제 다중 채무자들은 0.25%라고 하는 게 체감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소극적인 방법으로 자영업 내수 시장을 진작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 어렵다 이거죠. 지금 내수 시장의 상황을 보면. 그러면 적극적인 방법을 써야 되잖아요. 금리를 낮추면 그 효과가 9개월, 1년 후에 나타나는데 그때 가면은 이미 거의 뭐 아웃될 판인데 그럼 적극적인 방법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매출액을 늘려주는 방법이에요. 그게 현실적인 거죠. 그럼 매출을 늘려준다는 방법은 결국 재정을 써야 되거든요. 재정 정책을. 돈을 좀 시중에 풀어주는 거죠. 내수 시장에. 그러면 그 풀려진 돈으로 소비 행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영업자들한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거죠. 그 하나가 이제 바우처 형태인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얘기했던 1인당 25만 원. 그것도 하나의 이제 아주 매출을 늘리는 방법이죠. 단 지역 화폐를 하자. 지역에서만 쓸 수 있게. 그리고 기간을 정해서 그 안에 쓸 수 있게. 그럼 단기적인 효과가 날 수 있는 거죠. 괜찮은 방법이고 그렇지 않으면 소득 뭐 한 60%까지만 하위 60%까지만 하자. 선별지급.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아니면 비율을 10%씩만 하자. 아니 뭐 10만 원씩만 하자. 돈이 없으니까.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안 돼. 딱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돼. 왜 안 돼? 니네가 먼저 제안했기 때문에 안 돼. 이 성리학적 바탕으로 돼 있어가지고 마인드가 상대가 한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가 없는 거야 이게.
그 상대를 인정하면 수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거 받고 딜하면 되잖아요. 정치적으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딜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하잖아요, 지금. 뭐 자존심이요, 뭐요. 아니, 국민들한테 자존심 내세울 상황이에요, 지금. 이 국가 경제가. 자영업자 지금 100만 명씩 폐업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자존심 내세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해외도 뭐 한 달에 한 번씩 한 5, 60억 들여서 나가고 예비비 갖다 그냥 내 돈처럼 쓰고 하시나 봐. 저는 그것도 이제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적극적인 방법을 생각할 수 있고 또 야당도 긍정적으로 제안을 했고 그러면은 그게 부담스러우면 차선의 방법으로 해서 금액을 낮춘다든가 지급 대상을 낮춘다든가 해가지고 조율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안 돼, 무조건. 이거는 정치가 아니죠. 참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현장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한번 정말 장관, 장차관 분들, 국장급들까지 이 재래시장하고 지방 소멸 예정된 곳들 이렇게 한번 가보셔야 돼. 2, 3일씩. 어떤가? 상가 공실률 많은데 한번 가보세요. 스산해가지고 저녁에 바람이 이렇게 불으면 무서워. 거리가 무서워. 그런 경제에서 서민들이 지금 살고 있는데 적극적인 방법을 쓸 수 있는 타협의 여지가 있는데 그걸 왜 안 하나 이거지 저는. 지금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제가 보면 종이배를 띄워가지고 이렇게 흘려보내고 싶은데 종이배를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고여있는 물에 이렇게 종이배를 띄운 거야. 국가에서. 그러니 배가 가나? 그냥 거기 머물러 있지 제자리. 아니 싸움에 나가는데 창을 들고 싸워야지 방패만 주면 돼요? 비용 절감이라고 하는 방패만 주면 맨날 맞기만 하면 그게 되냐고요. 이게 공격할 수 있는 걸 줘야지. 매출. 아 창을 주는 정책을 해야지. 방패만 주면 그냥 막다가 죽는다니까요. 여러 번 맞으면 죽는 거야 방패도. 아 제가 진짜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야. 그리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 한국은행 총재가 하는 말이 굉장한 그 영향력이 있거든요. 앞으로의 물가나 금리 이런 거에 상당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거든요. 그래서 직설적 화법을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요번에 금리 0.25% 내릴 때도 매파적 인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매파는 금리를 인상하는 쪽이고 비둘기는 금리를 내리는 이제 보수적인 쪽인데 동결시키려다가 매파적으로 인하한 거다.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고 이번에 만난 거 최상목 재정부 부총리하고 만난 거 제가 볼 때는 서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네가 책임져. 나는 책임 없어. 뭐 이런 책임 떠넘기기 만남이었던 것 같아. 제가 볼 때. 그거 이상은 없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아니면 뭐 용산에서 한원 총재한테 한번 만나보라고 그렇게 해서 만났다면 이창용 총재는 방향이 잘못된 거죠. 안 만났어야지. 대차게. 그 만난 거 보면 정치적으로 꿈이 있나? 기재부 장관이나 뭐 국회의원 한번 하려나?
그러지 않고서야 한국은행 직원들 다 자존심이 있는데 하는 총재 독립기관이 기재부 장관을 가서 만난다? 자기가 걸어가서? 그거는 저도 이해 안 가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너무 디테일한 거를 많이 얘기하셔. 그 한국은행에 있는 직원들이요, 과장, 부장 뭐 이렇게 중간관리자 다 박사예요. 박사야. 경제학 박사들이에요. 저도 한국은행 가려다가 이제 그 5기로 증권회사 두고 떨어져가지고 세 번째 이제 돼서 갔는데, 한국은행 직원들이 자존심이 많이 상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 연출된 거죠. 그리고 뭐 교육을 언급을 하시더라고. 강남 교육. 그리고 필리핀 뭐 가사도우미 탄력성 있게 임금을 할 수 있다. 농산물 가격이 오르니까 수출할 수 있다. 그거 한국은행 총재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거든. 그거는 기재부에서 하면 되는 거야. 그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을 제1번으로 하는 곳이에요. 근데 무슨 뭐 교육을 얘기하고 필리핀 가사도우미 뭐 임금 얘기하고 농산물 수입 얘기를 왜 한국은행 총재가 얘기하냐고. 그런 거 얘기하시면 안 된다니까. 물론 나라를 걱정해서 마음으로는 담아둘 수 있고, 정말 그 고위직들 만났을 때 사석에서 이렇게 살짝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귓속말로. 그걸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 중간관리자들이 할 얘기를. 그것도 기재부 쪽에서 할 얘기를. 그걸 왜 하시냐. 그러면 그 채통이 안 쓰는 거거든. 사람이 능력이 좋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능력의 방향이 잘못되면 뭐가 돼요? 사기꾼 되잖아. 사기꾼 돼가지고 큰 집 가잖아요. 능력 좋은 사람들이. 그거 왜 그래요? 방향이 잘못되니까 그래요. 아이고 참.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까지 하는데요. 하는 총재가 좀 무게 있게 움직여라. 이렇게 막 너무 미시적인 것까지 이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오히려 지금 시중은행 상반기에 예대 마진으로 벌은 돈이 30조예요. 시중은행 5대 은행이. 그 50조면 30조면 되게 큰 돈이거든. 근데 이걸 연말까지 이제 갖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법인세를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명예퇴직을 받는 거야. 구조조정할 시점도 됐고. 작년에 5대 은행이 부실 채권을 정리했어요. 3조 들여서. 새마을금고가 상반기에만 4조 5천억 했다고 했잖아요. 5대 은행이 부실 채권 정리한 게 작년에 3조인데 새마을금고만 4조 5천억이니까 엄청난 거죠. 그것도 6개월 동안. 그러니까 새마을금고가 얼마나 좀 문제가 있다는 걸 그렇게 비교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30조로 명예퇴직을 이제 받아가지고 적게는 2억에서 많게는 6억까지 위로금을 주는 거야. 6억. 야, 이게 우리나라 경제가 형평성이 있나? 제가 은행을 시기하거나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받나 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은행이 뭐 전당포 아니에요. 그냥 속된 말로 얘기하면 담보 잡아가지고 대출해주는 거 아니에요. 예대 마진으로. 물론 펀드도 이렇게 투자하고 유가증권도 투자를 하지만 기본적인 거 예대 마진이거든. 한국은행에서 0.25% 내렸으니까 3.25%로 갖고 와서 뭐 5%나 5.5%로 해서 1, 2% 금리 장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30조야. 5대 은행이. 근데 그걸로
자기 직원들 퇴직금, 명예퇴직금 위로금을 못 쓴다? 이렇게 어려울 때 사회 활원하면 좀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네. 이게 우리나라가 배분의 정의가 실현된 곳인가, 이런 또 생각이 좀 들어요. 소득 재배분에 문제가 있다 이거. 은행 역할이 남 돈 빌려다가 다른 사람 빌려주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빌려줄 때 담보만 잘 잡아놓으면 되잖아요. 그거 하는 일 아니에요. 그것도 이제는 다 시스템이야. 제가 논다는 게 아니야, 은행 직원들. 그렇다는 얘기지. 그런데 돈을 그렇게 써야 되느냐, 명예퇴직금 위로금으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전체 국민들을 좀, 어려운 국민들을 보면서 처신을 해라. 그리고 현 정부도 그래요. 지난 정부에서 뭐 빚이 400조 늘어서 힘이 들었어요, 뭐 했어요, 막 이런 얘기 하면서 본인들도 국채 발행하잖아요. 역대 사상 최고로 내년에 201조. 그 201조 발행한다고 하니까 9월 1일부터 채권 수익률 올라간 거 아니에요. 채권 가격 떨어지고. 그럼 채권 수익률 올라가면 그 국채를 산 나라나 그 산 사람들한테 이자를 줘야 돼. 그 이자 뭘로 줘야 돼요, 나라에서? 세금으로밖에 더 줘요? 나라가 돈이 어디 있어요? 세금으로 줘야지. 결국은 본인들도 재정운영 그렇게 하면서 왜 전 정부 탓하냐 이거야, 나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금이 우리 이렇게 67개 있다고 그랬죠? 기금에 20%를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국회 동의 없이. 근데 그것도 다 이제 소진된 거야. 그 소진되니까 뭐 했어요? 한국은행에서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제 공무원들 급여 주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뭐 해? 국가 땅까지 팔아. 국유지. 그것도 안 되니까 또 뭐예요? 재정증권이라고 있어요. 단기채권 63일짜리. 그게 작년에, 그러니까 문정부한테 4조 원에 받아서 작년에 2조 썼고요. 6조 됐다가 올해 또 2조 써서 8조 됐어요. 4조나 늘었어요, 벌써 2년 동안. 63일 동안 돌리는 돈이. 그러니까 국가가 돌려받기 하는 거야. 근데 기금도 이제 돌려받기 안 돼. 이 카드도 안 돼. 개인으로 따지면 한국은행에서 돈 빌린다는 소문나니까 거기서도 이제 눈치 봐서 못 돌려. 국민들 눈치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 카드도 안 돼. 땅 파는 것도 소문나서 안 돼. 이제는 재정증권 같은 건 국민들이 잘 모르니까 이제 그것까지 쓰는 거예요. 옛날에 우체국 2,500원 빌리려다가 결국 눈치 봐갖고 못 빌려서 2,500원 갖다 못 썼잖아요. 나라가 지금 재정이 그래요. 진짜 수출이 만약에 안 됐으면 엄청난 위기 상황이 오는 거지, 우리나라. 그나마 현대차, 삼성이 뭐 그래도 9조 원 영업이익 났고, 요번에 SK 하이닉스 3분기 영업이익이 한 7조 정도 예상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HBM 그 인공지능에 들어간 AI에 들어가는 그 NVIDIA에 납품하는 그 AI 분야 반도체 칩에서 한 6조 원 정도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AI 반도체 쪽이 빨리 성장하지 않으면 삼성도 위기다, 이제 그런 거죠. 정부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가재정 어려운 거 안다니까. 정부도 지금 뭐 막 빵꾸 나고 돌려막기 하고 정신없을 거예요. 여기 메꿔서 저기 메꾸고 돌리고 그런 거 아는데 국민들은 더 힘들다니까. 더 힘든 사람을 조금 도와주세요.
그래서 야당하고 협의해서 재정 지원으로 일정 부분 적극적인 민간시장 소비를 활성화하시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기업들이 소비가 안 돼서 재고가 쌓여있을 것 같죠? 안 쌓여있어. 왜? 기업들도 이제는 머리가 좋아서 경기를 딱 봐가지고 이 경기가 안 좋다고 하면 재고 투자를 해요. 그냥 막 쌓아놓지 않아요. 재고를 안 쌓아놓는다는 건 뭐예요? 조업률이 줄어들었다는 거거든. 조업률이 줄어들었다는 건 뭐예요?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우리나라 50%가 계약직가 아니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려운 거야. 참 힘든 시절입니다. 오죽하면 제가 소비가 미덕이고 그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방법은 사실 또 하나가 있어요. 그 정부도 알지 뭐. 제일 좋은 방법은 건설 경기를 부양하는 거거든요. 이 지금 PF 대출 다 막혀 있는 거 부동산가 올라가면 다 해결돼요. 근데 더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럼 건설 경기를 부양시키면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건설업이 한 25% 차지해요. 근데 선진국이 평균 10%를 차지하거든. 이게 건설 경기가 GDP에 우리나라가 25%를 차지하니까 이건 문제인 거야, 이게. 건설 경기가 죽으면 경제 자체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외국은 10%라 건설업에 이렇게 의존도가 좀 낮아서 그나마 괜찮은 거예요. 이 건설업에 투자해서 경기를 활성화한다는 것은 지속 가능한 부양책이 아니거든요. 언제까지 계속 건설 경기를 부양할 거야? 건설 경기를 부양한다는 건 뭐예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거든. 그 정책을 어떻게 매번 쓸 수 있어요? 정말 어려울 때 정말 닌겔 맞듯이 가끔 하는 건데. 그래서 썼잖아요. 신생아 대출기금. 결혼하면 뭐 이렇게 준다고 40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쓰기 위험한 거지. 금리 내리는 판에. 건설 경기를 부양하면 분명히 내수가 활성화된다는 걸 알죠. 건설업이 관련 산업이 너무 많아가지고 활성화가 되죠. 고용도 많이 늘고 소비도 많이 늘죠. 알면서도 못하는 거야. 그 후유증 때문에. 막다른 길목에 국가재정이 와 있는 거 너무 잘 알아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 그러나 국가를 유지하는 구성원인 국민이 길바닥에 나앉는 상황이니까 조금 야당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인 매출 증대 재정 지원 정책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길게 저 방송 안 할게요. 오늘 저녁 편안한 시간 되시고요. 가족분들하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